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 동네 둘레길을 진행하고 있는 화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요, 창의문에 와 있습니다. 창의문은요, 한양 도성의 4대문 좌측에 있는 사소문 중에 하나이죠. 창의문은 자하문이라고도 명칭을 합니다. 이 자하문을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4대문 도성 외곽이죠, 18.6km를 싸고 있는 도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창의문을 낱낱이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의 문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도성은요, 총 18.6km인데요. 아래로부터 한번 동서남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동쪽으로는 흥인주문, 동대문이 있죠. 서쪽으로는 돈이문, 서대문이 있고, 남쪽으로는 숭례문, 남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숙정문, 숙지문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4개의 큰 대문이 있는데요. 우측부터 흥인지문에 인, 의, 예, 지를 나타내고요. 가운데 종각에 보신각에 신자를 넣어서 인, 의, 예, 지, 신,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5개 덕목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의문 앞에서 제가 성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6km를 성을 쌓는데 약 12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1395년 태조 5년, 그리고 1396년에 완성이 되는데요. 이 길이 18.6km가 완성되는 데는 총 기간 90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현, 누루왕, 천지현황, 천자문의 숫자로 해서 97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90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8.6km에는 총 288개의 각자 성석이 있는데요. 각자 성석이란 돌에 새긴다, 글을 새겼다 해서 각자 성석인데요. 각자 성석의 내용에는 공사 책임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공사 책임제, 즉 공사 실명제를 시행했다는 의미입니다. 태조 때는 각자 성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총 288개 중에 1422년 세종 때 크게 보수를 하는데 이때 총 118개의 각자 성석이 나옵니다. 총 288개 중에 118개, 세종 때 가장 많은 보수를 했다는 거고요. 다음에 숙종, 그 다음에 순조 때로 이어지는데요. 태조 때 성을 지을 때는 허튼 쌓기라고 해요. 난석 쌓기. 주변에 있는 화강암 대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편무암을 갖다가 난석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허튼 쌓기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잘 쌓지를 않고 그냥 쭉 쌓아서 불과 20년 만에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종 때 대대적인 보수를 하는데요. 세종 때 보수하기 시작한 그 돌이 마름돌이라고 합니다. 그 마름돌은 약 30cm에서 70cm 정도로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대신 다듬기는 했어요. 그래서 두부돌이라고 하는데 그 두부돌로 돌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격은 아니지만 성을 보기 좋게 쌓기 시작한 것이 세종 때이고요. 그리고 숙종 때부터 마름돌이 아닌 다듬돌을 사용합니다. 숙종 때 사용한 다듬돌은 45cm를 기준으로 한 규격 있는 돌이 만들어지죠. 화강암을 45cm 규격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다듬어서 쌓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순조 때 가서는 60cm를 기준으로 해서 다듬돌을 만들어서 성을 더 견고하게 쌓기 시작합니다. 태조 때 쌓았던 허튼 쌓기, 난석 쌓기 이후로 세종 때부터는 바름 쌓기라는 명칭이 부여되는 돌을 쌓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18.6km의 성곽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사소문의 창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돌들은 어떻게 옮겼을까요? 그 무거운 돌들을. 바로 창의문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문은요, 자하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하문은 붉은 노을이란 뜻인데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 서쪽에 해가 저녁에 노을을 갖고 지는 모습을 표현한 자하문, 붉은 노을인데요. 여러분들 가수 이문세 씨 붉은 노을을 잘 아시죠? 그리고 소녀시대가 리메이크한 노래, 붉은 노래의 한 대목을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자하문. 외우기 쉽죠? 자하문은 붉은 노을을 나타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찐다는 자하문의 표현.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알고 있지만 해는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해를 따라 돌듯이 저 화계가 문화재를 소개시키며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창의문의 곳곳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동네 둘레길 역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창의문이 저 위에 지붕을 보면은요, 4대문은 모두 우징각지붕입니다. 북대문, 숙정문, 남대문, 숭례문, 동대문, 흥인지문, 지금은 없지만 서대문, 돈이문, 이런 4대 문은 모두 우징각지붕입니다. 우징각지붕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중국의 북방민족 계열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또는 북방민족과 교류를 하면서 우징각지붕의 형태를 따오게 되었고요. 당나라 때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짝지붕은 중원, 중국의 본토죠. 남방지방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창의문의 곳곳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홍해문이 보이죠? 돌이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홍해문이 처음에는 용을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무지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무지개라는 명칭인 홍예교로 명칭이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이긴 한데 신문에도 크게 났었던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를 보면 홍해교가 있죠. 통일신라 때 약 13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홍해교 불국사에 내진 설계까지 완벽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라는 명칭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따로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홍해교는 약 2000년쯤 전인 로마 시대부터 실제로 공법이 시작되었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보다도 500년 전에 중국에서 이미 시행되어 있던 공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홍해교의 이빨 모양, 이 모양이 왜 빠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안쪽에서요, 이 장태에서 큰 돌들이 있죠? 이 안쪽 모양과 바깥쪽 모양을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안쪽보다 바깥쪽 테두리가 넓죠? 안쪽이 좁아요. 마치 우리 치아가 고르게 있지만 치아를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치아의 뿌리는 뾰족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넓은 면이 좁은 면으로 빠지지 않는 공법을 쓴 거예요. 이 공법이 불국사에 청운교나 백운교 그리고 사찰에 가면 많이 있죠.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이게 2000년 전, 기원전 이전부터 로마 시대에서 사용하였던 공법이고요. 요 부분들이 바깥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바깥쪽이 안쪽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고르게 있는 모양,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빠지지 않고요. 밑에서부터 탑을 쌓듯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마지막에 홍해돌, 이마돌이라고 표현하는 무늬가 있죠? 저 가운데 저기를 쐐기돌처럼 탁 박아서 마지막에 저희가 뭐 사람 인자 또는 사람이 사람과 머리를 대고 이렇게 대면은 쓰러지지 않고 있겠죠. 머리와 머리를 대고 서로 밀어주면 그런 이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을 보면은요, 요 문이 아주 미세한 차이기는 한데 안쪽 문의 폭과 바깥쪽 문의 폭의 넓이가 다릅니다. 안쪽이 넓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좁혀지죠. 이 창의문의 특성만이 아니라 모든 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카메라로 보일 정도로 큰 폭은 아니지만 다른 문들을 보면 바깥쪽으로 폭이 좁아지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유는요, 안쪽에서는 수비를 하고 바깥쪽에서 적군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수비 쪽에 인원이 많이 포진하고 적군들은 좁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가 넓기 때문에 이쪽이 성 안이 되고 저쪽이 좁기 때문에 성 밖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제 오른손 우측 방향으로 인왕산부터 성이 연결이 돼서 좌측 북악산을 통해서 빙 둘러 낙산 그리고 남산 방향으로 18.6km의 도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돌들을 도대체 어떻게 옮겼을까요? 지금은 도로가 있고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지게차도 있고 각종 장비도 많아요. 그래서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도로를 옮길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 또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나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 큰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참 궁금해요. 그렇죠? 마지막에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돌을 지대석이라고 하고 또 길이가 길면서 큰 돌들을 장대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들을 옮길 때 1톤 미만 수백 킬로 나가는 그런 돌들은 장정들이 넝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끌었겠죠. 지대석 위에다가 큰 통나무를 길게 올려요. 그리고 통나무와 지대석을 끈으로 아주 단단하게 묶지요. 그리고 마치 상여를 매듯이 수십 명의 장정들이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지대석을 옮겨 오게 됩니다. 자, 하나씩 또 더 볼까요? 여기 보이는 게 누조라고 해요. 이 누조가 우리나라에 있는 누조 형태 중에서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누조입니다. 바깥쪽 누조하고 안쪽 누조하고 틀린데 안쪽 누조가 지금 연꽃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베스트 5가 아니라 베스트 3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 누조의 역할은 뭐냐면 마치 그 아이들이 오줌을 싸듯이 물을 밖으로 튕겨내는 건데 비가 오면 위에는 우진각 지붕이 막아주지만 옆면으로는 비바람이 치면 막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가면 저 문루, 누각 위에 물이 쌓이겠죠. 그 바닥면에 사각 테두리를 홈을 파서 물이 그쪽으로 홈을 따라 움직이면 그 홈 속에 들어가 있던 물들이 저 누조를 타고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창의문에 오시게 되면 이 돌들을 가까이 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돌과 이 돌의 간격이 이렇게 내려오면 제가 손가락을 넣어보면요 0.7cm, 1cm나 0.7cm 정도 이 아랫돌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다시 이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그 위에 돌이 0.7cm나 1cm 정도가 안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다시 그 위에 올라가면 그 돌이 안쪽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퇴물림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퇴물림 공법을 이용한 이유는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벽을 타고 쭉 내려오겠죠. 저 간격에 의해서 내려오는 속도를 저지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벽들이 오랜 세월에도 물의 흐름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퇴물림 공법이라고 합니다.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노래를 한 대목 불러드렸는데,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두 부부가 시인이며 가수이신 정태춘, 박은옥 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태춘, 박은옥 씨의 산사의 아침이라는 노래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녁 끝에 떨어지는 풍경 소리만 극락왕생하고, 산사의 아침이란 이 노래 보면은 추녀 끝에 떨어지는 풍경 소리만 극락왕생하고 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 추녀가 바로 저 위에 양쪽으로 있죠. 추녀가 이제 석가래가 이렇게 나오면 동그란 석가래가 있고, 그 동그란 석가래 위로 네모진 석가래가 있죠. 그 네모진 석가래가 튀어나온 걸 저걸 이제 이중처마, 부연이라고 하는데, 안쪽에 동그란 석가래의 마지막 쪽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이 추녀이고요. 네모진 부연, 이중처마, 이중처마 부연의 네모진 석가래를 끝으로 쭉 가면 거기에 마무리로 튀어나온 것을 사래라고 해요. 사래의 마지막에 물에 의해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도자기로 입혀 놓은 것을 토수라고 합니다. 저녁 끝에 떨어지는 풍경 소리만 극락왕생하고, 그 추녀는 저쪽 사래가 아니라 안쪽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이 추녀이죠. 인왕산 밑에서 장이문까지 쭉 올라오시다 보면 인왕산의 산의 모습이 진해의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창의문에 추녀 끝에 목개를 달아 놓았었어요. 목, 나무 목에 닭개자를 쓴 목개를 달아 놓았었지요. 인왕산의 기세가 진해를 닮았다고 해서 창의문에 추녀의 목개를 달아서 인왕산의 진해의 기운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데크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 오징각지붕 밑으로 저 위에가 자세하게 잘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카메라로 잡힐지 모르겠어요. 바깥쪽에 안쪽 동그란 석가래가 보이시죠? 그리고 바깥쪽에 네모난 석가래, 부연이라고 설명드린 거. 그 밑에의 동그란 석가래가 제 눈에는 지금 보이거든요. 카메라는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쪽으로 동그란 석가래가 다 노출돼서 보이고 있어요. 이게 석가래가 노출되어 있는 천장을 연등천장이라고 해요. 그 연등천장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직접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닥 마루는 우물정자를 표현한 우물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화계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노래도 들을 수 있으시고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새로운 진실도 알게 됩니다. 화계가 개그를 할 때 웃지 않는다고 댓글로 글을 써주신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직접 뵙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진짜 웃긴 겁니다. 웃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늪에 빠지듯이 화계의 개그에 서서히 신압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오늘 문화를 배우면 역사를 배우는 우리 동네 둘레길 인왕산과 북악산의 중심에서 숙정문 좌측에 있는 사소문 중에 하나, 창이문, 다른 이름으로 자하문,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자하문을 공부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 동네 둘레길을 진행하고 있는 화계입니다. 오늘은 백악산, 흰백자를 쓰고요. 백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왕산을 따라 한양도성길을 돌기 위해 이 전편인 창이문을 촬영한 적이 있죠.
그 장이문 위쪽으로 가는 곳이 북악산입니다. 그 북악산 물줄기를 따라 시작되는 백사실 계곡을 오늘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해리슨 포트 같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백사실 계곡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 함께 떠나보도록 하시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보면은 저 집이 참 멋지게 보이는데요. 지붕 위에다가 모지붕을 지어놨어요. 관송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나무를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면 백사실 계곡이 시작될 거예요.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이고요. 산을 오르지 않아도 산을 오른 듯한 그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대단히 뛰어난 장관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입구부터 예쁜 풍경이 보입니다. 계곡 입구가 오솔길이 예쁘게 펼쳐져 있고요. 대감산에 흰백자를 써서 이곳을 백사실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백사의 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조선 중기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조선 전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성과 한음, 오성과 한음의 오성, 백사 이항복이라는 분이 있어요.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편 이런 드라마를 보셨던 분이라면 이항복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항복의 호는 이제 백사고요. 그래서 이곳이 백사실 계곡이다. 그동안 한 7년 전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을 거론하면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죠. 그 행주대첩의 주인공 권율 장군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해서 선조가 공신 86명을 데리고 의주 땅으로 몽진을 합니다. 몽진이라는 말은 임금이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행위, 이걸 높여 부르는 단어예요. 그 몽진을 따라갔던 86명의 신하들을 호성공신이라고 해요. 임금을 보호하여 따라갔던 86명의 신하들을 호성공신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그 호성공신 86명 중에 1등 공신이 2명입니다. 한 명이 오성과 한음의 오성의 이항복이고요. 두 번째가 정봉곤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정봉곤은 우리가 드라마 의성 허준에서 보셨던 허준 선생이 묻혀 계시는 민통선 안쪽에 정봉곤 1등 공신도 묻혀 있습니다. 허준묘에서 거리상으로 한 4km, 3, 4km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고요. 두 분 다 허준묘도 그렇고 정봉곤의 묘도 민통선 안에 묻혀 있죠. 여기에 백석동천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요. 이걸 한번 볼게요. 백사실 계곡의 백사 이항복은 백사라는 호를 사용해요. 이곳이 백사실 계곡이다 라고 한 게 한 7년 전, 그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 밑에 내려가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사실 계곡의 백사는 오성과 한음의 오성 이항복의 호를 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백석동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석동천이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도교의 성지 백석동, 백석산, 그 산의 명칭을 그대로 따서 백석동천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글자는 아닌데 이걸 왜 각자라고 해요? 돌에다가
새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각자라고 하는데, 이런 돌들에 새겨진 글들을 보시면서 비석을 보면 어려운 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어려운 한자가 나왔을 때 우리 선배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공부하던 방식이 있어요. 어려운 한자가 나오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미없어? 개구? 백석동천은 도교의 성지, 도교를 나타낸 내용이고요. 내려가면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백사실 계곡이니까 오성과 한음의 이항복, 백사 이항복, 호가 백사요. 백사 이항복과 관련되어 있어서 여기가 백사실 계곡이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7년쯤 전인가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백사실 계곡 이항복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에. 그러다가 한국민속문화대학교 최영경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이곳이 추사 김정희 선생, 글씨를 잘 쓰셨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별서자리다라는 내용으로 논문을 써요. 그 논문 자료에 근거를 해서 이곳에 편말이 지금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관계된 표말로 바뀌었습니다. 1년쯤 전에 방문하신 분들은 백사 이항복 선생님을 백사를 따라서 이 백사실 계곡이 만들어졌다라고 공부를 하셨을 거고, 최근 7년 이내에 다녀가신 분들은 백사실 계곡이라는 백사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별서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장과 별서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별장은요, 제가 주말에 또는 일주일 또는 보름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제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별장이죠. 별서는 별장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는데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그리고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긴 시간을 두고 머물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오두막 주변에 작은 텃밭을 해놔야겠죠. 그래야 야채도, 쌀이야 밖에서 가져오지만 부식, 야채 종류는 그곳에서 현지에서 재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장과 별서의 차이는, 별서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서 그곳에서 야채를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을 별서라고 합니다. 한자로 별장과 별서의 차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굳이 별장과 별서를 자세하게 공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별장과 별서의 정확한 뜻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머무는 기간과 요양 치료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별서가 있던 곳이에요. 이곳이. 어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요 계곡물이 이제 쭉 내려가면 홍은동 방향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이 백사실 계곡을 타라서 홍은동 방향으로 쭉 내려갈 건데, 어제 비가 와서 물줄기가 조금 보이네요. 예쁘게 소리도 들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백사실 계곡이라고 불리면서 이항복의 별장지였다고도 전해지는데, 이는 이항복의 호가 백사인 것에서 유래하여 구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12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이곳이 백사 이항복 선생님과 상관이 없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2012년 이후에 밝혀지고, 최근 7년 전에 이곳에 안내 표지판이 전부 바뀌었죠.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별서가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가.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심초석을 주변으로 이렇게 한 칸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복도 같아요. 여기 이쯤에 이제 복도가 되겠고요. 대청이 되겠고, 여기도 한 칸, 여기도 한 칸, 이런 형태로 방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둘러서. 그리고 못으로 들어가는 못, 연못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연못과 못도 한번 구분해서 공부해 볼까요? 연못은 연이 있는 곳을 연못이라고 하고요. 연이 없으면 못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부분의 못에 연꽃이 있었기 때문에 연못이라는 표현으로 굳어진 것이지, 연못과 못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쪽이 이제 별서터에서 요양과 치료를 목적으로 있으면서 텃밭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추정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 못을 보면 이런 공부가 또 가능해요. 이게 입수부죠. 백암산 물줄기가 내려와서 또 이쪽 산 쪽에서 내려온 이 물들이 여기를 통해서, 여기가 입수부죠. 입수부를 통해서 여기 못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내려갈 때 카메라를 등지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래야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가 못이잖아요. 저기 보이는 곳에 심초석이 있잖아요. 그럼 저기도 다리 모양으로 제가 이렇게 앉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깨와 몸이 정자고, 정자를 앞쪽으로 해서 다리가 이렇게 물속에 연못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정자가 있었다는 거죠. 경복궁 후원에 가면 궁 속의 궁, 건천궁이 있죠. 고종과 명성황후가 있었던 건천궁이 있죠. 건천궁 바로 앞에 향원정이 있고요. 그 향원정 연못에. 그리고 경복궁에 또 뭐가 있나요? 경회로도 그 큰 연못에 경회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창덕궁 후원에 부용정. 이런 연못에 정자를 진 것이 천원지방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천원이라는 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연못을 사각으로 파서 땅을 표현한 거고요. 정자를 중앙에다가 놓아서 하늘을 표현하는 천원지방이 궁궐에도 있고요. 큰 대갓집에 가면은 정원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모양을 천원지방이라고 하죠. 자, 백사실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저 밑에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저 위에 창의문, 자화문이라고 붉은 놈을 촬영을 했잖아요. 그 붉은 놈을 자화문을 통해서 인조 반정군이 경복궁에 들어가 광해를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되는 사건. 그 자화문을 통해 들어갔던 인조 반군들이 밑에서 백사실 계곡 밑에를 내려가면 세검정이라는 터가 있어요. 그 세검정에서 칼을 씻고 태평을 논했다라는 글씨입니다. 씻을 세자에 검자, 칼검자죠. 씻을 세자에 칼검자를 쓰는 세검정, 칼을 씻었다. 그 장소까지 내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별서지 터를 공부했잖아요. 내려오면서 안내 표지판이 보여요. 안내 표지판과 계곡을 끼고 홍문동 방향으로 내려갈 건데,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중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잊지 말고 제가 지목하는 곳까지 바라보면서 공부를 꼭 해주세요. 계곡을 건너 산을 보면 카메라로는 실제 잘 안 잡힐 거예요. 저게 조선시대에 각자를 해놨기 때문에 울창한 숲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큰 바위에 월암이라는 글자가 각자가 되어 있거든요. 밤에 달빛에 의해서 바위가 반사되어 빛이 난다는 의미를 부여한 월암이라는 각자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며
돌에 글을 새겨 넣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시게 되면 저거 꼭 보고 가세요. 이게 희미하긴 하지만 월암이라고 자세히 보면 봅니다.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 동네 둘레길 백사실 계곡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소개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 동네 둘레길을 진행하고 있는 화계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트의 모습으로 두 번째 백사실 계곡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백사실 계곡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문화재 내용이 다양하게 많기도 하지만 계곡길을 따라 중간중간에 문화재를 소개시켜 드릴 곳이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백사실 계곡의 생태경관 보존지역, 여기 보면 현이추에서 별서터, 별서라고 나오죠. 별장이라고 안 하고 그 별서에 대한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이제 능금마을에서 내려왔는데 백석통, 여기에도 월암이라는 글자가 있는 곳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우측에 이 나무를 사이로 여기서 이만큼만 숙이면 보입니다. 저 큰 바위가 보입니다. 이만큼만 이렇게 보이면 큰 바위가 보이니까 저 바위에 월암이라고 적혀 있는 걸 꼭 보시고요. 절에 가도 이런 지대석이 보이죠. 장대석. 이런 돌 무게가 300-400kg 정도 나갈 것 같고요. 저 돌은 300kg를 넘어서 뭐 400-500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창의문 촬영할 때 한양 도성 지대석과 장대석을 어떻게 그럼 옮겼을까? 거기에 자료 화면으로 띄어드린 거 함께 보시면서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죠? 이 돌들을 사람이 옮긴다면 아무리 힘이 좋은 장정이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 돌들을 옮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통나무들을 요 위에다 올려요. 길게.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장대석, 더 큰 지대석이라도 사람의 숫자만 많이 매달리면 돌을 옮길 수가 있겠죠.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돌을 옮길 때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통나무를 길게 위에 올리고 돌과 통나무를 칭칭 감아서 단단하게 묶어주면 사람들이 통나무에 매달려 어깨에 짊어지고 상여를 매듯 짊어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곽까지 지대석을 사람들이 옮겼고요. 최대 60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돌을 옮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계곡물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내려가는 길이 홍은동 방향이에요. 백사실 계곡을 위로 올라가면 창의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 동네 둘레길에서 촬영을 했죠. 자하문, 그 자하문을 통해 인조 반정군이 올라가서 광해를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인조는 두 번의 호란을 겪게 됩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는데요. 병자호란 때 우리 조선 백성의 20만, 최대 50만까지 청나라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청나라로 끌려갔다 돌아온 여성분들을 환향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 여성여, 계집 여자를 쓰는데요. 돌아온 여자, 그래서 환양여라고 하는데 환양여를 낮춰 부르며 환양년이라는 나쁜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 환양여들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본인들의 가족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홍은동, 백사실 계곡에 물이 내려간 홍은동의 계곡 쪽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내려가면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볼까요? 병자호란 이후로 돌아온 환양녀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모여 살던 곳이 이 백사실 계곡물이 흘러 내려가서 천변이 되는 홍제천입니다. 그 홍제천 주변에 환양녀들이 몰려 살자 인조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홍제천에서 몸을 씻으면 청나라로 끌려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여 클홍자에 은해 은자를 써서 환양녀들에게 이곳에서 몸을 씻으면 너희들에게 모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고 국가에서 인정하였다. 그래서 클홍자에 은의 은자를 써서 홍은동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곳입니다. 내려가면서 보시죠. 이 백사실 계곡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부분쯤에 현통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현통사하고 마지막 계곡 바깥쪽으로 나가서 바라보는 현통사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현통사는 작은 절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이 계곡에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피디님 이쪽으로 가까이 와서 찍으세요. 보면 여기도 조계종의 그 마크가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3개가 있잖아요. 제가 일본 쇼츠로 심학산편에 히틀러가 합각에 만자를 써놨는데 그 만자를 뒤집어서 45도로 틀면 하켄크로이츠 히틀러의 마크가 나온다. 그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런 논란이 심화되고 사찰에서 히틀러와 연관된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2012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만자 대신 조계종의 마크인 동그라미 3개를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켄크로이츠 마크 대신 저 마크가 조계종의 마크로 변화가 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불교의 만자와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켄크로이츠에 나오는 만자는 그 훨씬 전인 시대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만자와 연결되어 있는 하켄크로이츠의 미륵불, 이게 옛 로마 군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인사 방식인데 오르축선을, 그래서 미륵부처님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히틀러의 인사법도 마치 미륵부처를 흉내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카메라로 보이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따라서 올게요. 카메라가 가까이 와서 한번 찍어줘 보세요. 현통사에서 바라보면은요, 제월당이라고 글자를 적어놨는데 가운데 보면 월자를 이렇게 해서 2개를 글을 넣어서 월자를 적어야 하는데 월자를 눕혀놨죠. 그러면 초승달 모양도 있고 보름달 모양도 있을 텐데 저 글씨를 적었던 분은 달을 눕혀서 좀 더 운치 있게 글자를 적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적으셨어요. 그 다음 옆자를 볼게요. 그 다음 옆자를 보면은 좌우에 칠성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메라로 잘 잡힐지 모르겠네요. 칠성각. 가운데 성자가 날일자에 별을 뜻하죠. 해를 뜻하기도 하고 별을 뜻하는 날일자에 아래는 날생자, 그렇게 해서 별성자인데 저 별성자가 날일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좌측에도 날일자 하나를 쓰고 우측에도 날일자를 하나 써서 별성자를 독특하게 적어놨죠. 제 추측입니다만 저건 글을 쓴 사람이 굉장히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밤에 별을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별이 총총총하다. 별성자를 날일을 3개를 적어서 별이 총총총 하는 모습을 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글을 쓰신 분의 문학적 소질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려가 보실까요? 현통사 입구에 들어오면 대웅보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입구에 코끼리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는데 위치가 문수사코거든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사자, 코끼리, 문수사코인데 사자하고 코끼리가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사찰마다 저런 부분들도 정확히 표현되지 않은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사실 계곡의 현통사를 마지막으로 촬영하고 지금 마을 입구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천변을 따라가면 그 물이 이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홍제천 물이 내려와서 이 물이 내려가는 곳이 바로 환양녀들이 모여 살았던 홍은동 그 길입니다. 내려오시면 이 큰 돌이 보이죠? 이 큰 돌을 끼고 데크길로 올라서 내려가면 세검정, 칼을 검이라고 하죠. 칼과 검은, 칼은 이제 한쪽 면만 있는 거고 검은 양날이잖아요.
무기로 사용됐던 검을 씻었다 해서 세검정, 그 세검정 터까지 내려가서 세검정의 터에 검을 씻었다는 의미 외에 다른 또 내용이 역사적 사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실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천변으로 타고 이렇게 예쁘게 흘러가요. 이게 이제 홍제천이에요. 한향녀들이 돌아와서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그들이 모여 살았던 곳, 향녀. 그걸 비하적인 말로, 나쁜 말로 연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길을 따라서 우측으로 꺾고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세검정, 정자가 있는 곳, 세검정입니다. 저 정자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했어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에 입각하여 정자를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당나무를 키우고 있었고요. 당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재료로 쓰였던 나무입니다. 그 당나무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드는 조지소 또는 조지서라는 관청이 있던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왕과 신하들이 나누는 대화를 사관들이 글로 적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사관들이 글을 처음에 적는 것을 사초라고 합니다. 역사의 사자에 처음으로 적는다 해서 사초라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정자로 예쁘게 쓰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왕과 신하들이 나누는 대화를 빨리 적지 않으면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글씨로 흘림체로 빠르게 적습니다. 그것이 사초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자는 절대 진실이 아니고요. 사관들이 처음에 적는 사초는 우리는 절대로 알아볼 수도 없고요. 사관들마저도 서로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빠르게 적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글씨를 적는 거죠. 그걸 사초라고 하는데요. 그 사초를 기준으로 조선왕조실록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궁궐에서 사용되는 종이를 생산했던 조지소, 그리고 역사를 기록할 때 이용했던 사초를 적었던 사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초들을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곳은 세검정터입니다. 세검정터는 인조 반정군의 칼을 씻었던 씻을세자의 검검자의 세검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사초를 씻어내어 종이를 재활용했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종이를 씻어서 재활용함으로써 처음에 적었던 비밀 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내려가셔서 세검정터, 정식 명칭은 세검정이지만 복원을 하며 잘 복원되었기 때문에 세검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세검정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곳에서 이제 사관들이 처음에 사초를 적었을 거 아니에요. 사관들이 왕조실록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 사초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고 사관들끼리도 잘 못 알아보고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빠르게 속기로 적는 것이 사초예요. 빠르게 적거든요. 그 빠르게 적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역사적 기록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초들을 모아서 나중에 재활용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비밀 유지를 위한 거고요. 씻어내서. 두 번째는 씻어낸 종이를 다시 한번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관들이 사초를 씻어낼 때 이곳에 와서 그 사초를 씻어냈어요. 백사실 계곡에서 백암산 쪽에서 내려온 물들이 홍제천을 따고 내려가는데 사관들이 여기에 모여서 처음에 사용된 사초들을 물에다가 씻어내어 그 종이를 재활용했지요. 그 재활용하는 사초들을 모아서 한날 많은 사관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동시에 대량으로 세척을 하는데요. 그때 사초를 물에다 씻는 작업을 세초라고 하거든요. 씻을 세자에 초안, 처음에 작성하였다. 처음에 작성한 내용을 씻어냈다 해서 세초라고 하는데요. 그 세초 작업을 할 때 이곳에 사관들이 모여서 이곳에다가 천막을 치고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먹고 마시고 놀면서 세초 작업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비가 온 후로 이곳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 물이 고여 있는 흔적들이 돌에 구멍을 내어 기둥을 세웠던 흔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에요. 물 보이시죠? 이렇게 물을 걷어내면 여기에 기둥을 팠던 흔적이거든요.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천막을 치고 여기서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며 사초를 씻어냈던 곳입니다. 이게 이제 세검정 정자. 이 정자가 되었으면 이 정자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것을 세검정이라고 불리어야 마땅한데 원본 그림에 충실하지 않게 복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본과 상관없이 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검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곳을 세검정터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검정의 홍제천 길을 따라 내려오시면 오늘의 영상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 홍지문이 보입니다. 홍지문은 탕춘대성을 연결했던 문이기도 하고요. 한양도성 18.6km의 한양도성과 계루왕 때 지었던 북한산성을 연결했던 곳입니다. 계로왕과 계루왕은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로왕은 아차산에서 고구려 군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북한산성을 지은 인물은 계루왕입니다. 계로왕과는 다릅니다. 계로왕 때 지은 북한산성과 한양도성을 이어주는 것이 탕춘대성인데요. 탕춘대성의 출입문이 홍지문이에요. 자문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성문이 이쪽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성문의 폭을 보시면 이쪽이 더 넓습니다. 바깥쪽보다. 이쪽 성문이 폭이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죠? 폭이 바깥쪽으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넓은 쪽이 성의 안쪽이고 좁아지는 곳이 성의 바깥쪽이기 때문에 홍지천의 물은 제가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으로 흘리게 되겠죠. 성 바깥으로 흘리게 됩니다. 홍지문의 편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문의 글씨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혀 있죠. 다른 대문을 보면은 글씨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혀 있는데요. 홍지문만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혀 있죠. 숙정문, 북대문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숙정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대문들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글씨가 써 있는데요. 홍지문과 숙정문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글씨가 쓰여 있죠. 저 글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쓰신 글입니다. 이전의 추억의 책장을 넘겨보면요. 책들의 글씨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적혀 있는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책을 읽으실 때 좌에서 우측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글을 읽고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글을 읽었던 책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책들이 정희 시절부터 우측에서 좌측이 아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고 위에서 아래로 세로가 아닌 가로로 읽기 시작하는데요. 숙정문과 홍지문의 글씨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로 방향으로 쓰인 것이 바로 글씨 체계를 바꾸었던 박정희 시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도서를 읽을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세로가 아닌 가로로 읽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때문입니다. 홍지문과 숙정문의 글씨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입니다.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 동네 둘레길 141계곡 두 번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